자, 이번에는 설성목장 설날 선물 세트입니다. 아이고 세상에 여러분 빛깔 보십시오. 빛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냥 먹고 싶네. 예, 빛깔. 야, 이거 뭐 설날 선물 세트라면 뭐 더 말할 이걸로 끝나는 거야. 이걸로 끝나는 거야. 예. 뭐. 자, 설성 한우 선물 세트입니다. 설날 선물의 꽃 설성목장의 한우 선물 세트를 여러분들께 소개합니다. 설성목장은 김용민닷컴에서 최고의 축산물 업체로 인정받은 업체입니다. 맛과 포장 그리고 무항생제 인증과 해썹 인증 그리고 저렴한 가격까지 명절에 남녀노소 모두가 가장 받고 싶어하는 설성 한우 선물 세트로 귀한 분들께 설 선물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설성 한우 선물 세트 지난 추석 때 꼼찰청장에서 먹방 광고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잠시 그 영상 또 보시겠습니다. 예. 이거 너무 좋네요. 최고. 저도 지금 말이 필요 없어요. 진짜 맛있어요. 이게 설성목장. 이게 돼지고기가 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예, 저 돼지고기 이렇게 맛있는 거 처음 봤어요. 그래요? 이게 왜 소고기보다 돼지고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래도 쇠고기를 아무래도 좋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거는 돼지고기도 맛있네요. 진짜 맛있어. 무슨 엿을 바른 것 같아? 조청을 바른 것 같아.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소고기랑 이렇게 같이 버섯이랑 같이 먹거나 이렇게 아스파라거스 같이 먹으면은 정말 더 맛있습니다. 너무 맛있네요. 저도 지금 주문을 하겠습니다. 너무 맛있어. 아이고 세상에 정말 그 작년 추석이 너무 풍요로웠습니다. 그 화면을 보니까 예. 우리 장영준 기자님 그때보다 더 젊어진 것 같아요. 예. 눈을 좀 찢어가지고. 그게 아니야. 이 설성 목장 한우 선물 세트를 먹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요. 총 7개의 선물 세트가 준비되어 있는데 가격은 7만 원대에서부터 30만 원대까지 다양합니다. 한우 국거리, 한우 불고기, 한우 등심, 한우 갈비 등 구성 역시 다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김용민닷컴에서 꼼꼼히 확인하시고 구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우 선물 세트뿐 아니라 설성목장의 명품 사골 선물 세트, 3만 원대에 짜지 않은 제주 설성햄 선물 세트, 또 4만 원대의 설성목장 한우 함박 스테이크 선물 세트 등 다양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김용민닷컴에서는 설 선물을 단체 주문하실 경우 배송 정보를 일일이 입력하느라 진땀 빼실 필요 없습니다. 전화 주시면 단번에 해결해 드립니다. 전화번호 1544-1871, 1544-1871로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몇 번이라고요, 이순재 선생님? 1544-1871, 1544-1871. 네, 그래요. 새 선물을 위한 압도적 최저가 김용민닷컴의 설날 이벤트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는 국거리 같은데. 예, 그렇죠. 이거 국거리 같고요. 예, 이거는 이제 구이용 같습니다. 구이용. 나블링이 아주 좋네요. 그렇습니다. 이 빛깔 봐봐. 네. 빛깔 봐, 진짜. 여러분들 설성목장도 많이 아깝다. 관심 가져주시기. 이런 걸 지식해야 되는데. 그래요. 하여튼 뭐 우리가 코로나를 빨리 끝내야 어떻게든 뭐 시식도 재개할 수 있으니까 함께 또 방역에 만전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재용 얘기 한번 해보죠. 이재용 2년 반 실형이 나왔는데 일단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정경심 교수님 2심 재판을 지금 정준영 부장판사가 맡게 됐어요. 네, 바로 그 판사가 맡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법원 인사 처리오면은 또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바뀔 수 있죠. 근데 임정혁 부장판사가 이번에 왔기 때문에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임정혁 말고 정준영 사건에. 근데 보통 고등법원은 잘 안 바뀌는데. 하여간 정준영 판사가 이제 2심을 맡게 됐는데 네. 저기 정경심 교수가 4년형을 받았는데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또 중형을 주려면은 이재용에 대해서 중형을 안 줄 수가 없다. 뭐 그런 얘기도 있죠. 그런 얘기인데 그게 타당한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조금 헷갈립니다. 자,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네네. 자, 제가 뭐 아까 저 장영진 TV에서 잠시 설명을 드렸는데, 네네. 자,
정경심 교수가 항소심을 가게 되는데 항소심 담당이 정준영 부장판사 네네. 담당이 됐어요. 그 정준영 부장판사가 제 동생 재판도 했습니다. 그렇죠. 이 심에서. 예. 아주 굉장히 가까운 분입니다. 자, 예. 이분이 이거 소위 말하는 회복적 사법을 아주 중시하시는 분이세요. 네. 자, 표창장과 예. 사모펀드가 회복적 사법을 만났을 때 어떤 효과를 내는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재용한테는 100억 원이 넘어가는 그 뇌물이 달랑 2년 6개월에 실형이 됐는데 86억 원. 예, 아니, 총액. 예, 총액이. 그런데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없이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미실현 이익 1,600만 원. 그다음에 누가 만들었는지 아직까지 확실치 않는 표창장 이것이 과연 4년씩이나 나올 그게 100억 원이 넘는 뇌물보다 무거운지 네. 바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됐고요. 네. 반면에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은 또 임정혁 부장판사한테 갑니다. 아, 그래요? 1심이거든 그거는 또. 맞아요. 자 이렇게 되면은 또 얘기되죠. 이거 정말로 비슷한 부분이 많은 것이 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주가 조작 사건입니다. 네. 네. 주가 조작을 통해 가지고 수조 원대 그리고 주가 조작과 합병 같은 경우를 거쳐 가지고 수조 원대 이익을 받고 그랬죠. 오히려 국민연금 같은 이런 공적 자금들은 엄청난 손해를 봤어요. 네. 그런 사건이 주가 조작도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증거인멸도 있습니다. 정경심 교수는 기껏 해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헬스클럽 락커에다가 숨겼다고 해서 네. 엄벌에 처해졌는데 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닥을 파고 그 안에 공장 바닥을 뜯었죠. 네. 네. 자, 이걸 어떻게 볼 것인지. 그 다음에 정경심 교수는 표창장을 위조했다라고 합니다만 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회계 자체를 바꿔 개판 분식 회계. 쉽게 말해서 분식회계, 사기 회계. 네. 분식 회계가 사실은 뭐냐 위조예요. 네. 회계 서류 위조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과연 그것도 이제 그 수조 원대잖아요. 자, 수조 원대의 분식 회계가 표창장보다 무거운지 가벼운지 정경심의 사모펀드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 조작보다 가벼운지 무거운지 정경심의 하드디스크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서버보다 무거운지 가벼운지 정확하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은 그런 논리대로 하자면 정경심 교수는 항소심 가서 형이 대폭 감경되는 게 맞고 이재용 부회장은 새로 시작되는 삼바 수사에서 엄청난 중형을 때려 맞는 게 맞죠. 그렇지. 아. 예, 그 얘기입니다. 참 공교롭게 이렇게 또 맞물렸네요. 사실 그 조국 전 장관 수사가 개시되기 직전이 사실은 그 삼성의 회계부정 사건에 대해서 그렇죠. 굉장히 그 치열하게 수사가 쫙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조국 사건이 터지면서 이제 삼성 수사가 조금 묻히는 그런 과정을 겪었었는데 이번에는 그 반대로 이 정경심 교수에 대한 판결이 부정적으로 삼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어떤 이런 현상이 또 발생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이재용 부회장이 오늘 옥중 메시지를 냈다고 하죠. 준법이 본연의 역할을 다해달라. 이게 첫 진짜요? 번째 그거 실제- 메시지. 실제라고 네, 하던데요. 그건 실제예요. 네. 아, 그래요? 그리고 삼성 본사를 이전한다. 이게 가짜 뉴스라고 그거 하더라고요. 가짜입니다. 예. 근데 이제 이렇게 옥중 메시지를 낸 거는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현실에 대한 파악을 굉장히 잘했다. 왜냐면은 준법감시위원회라는 것이 사실 정준영 재판장이 처음에 언급을 했을 때 치료적 사법, 뭐 회복적 사법 뭐 이런 것들을 얘기했을 때 저는 굉장히 그걸 부정적으로 봤거든요. 정말 저거는 봐주려고 집행유예를 해주려고 저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구나라고 딱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2년 6개월의 실형이 나온 것을 보면서 물론 양형 자체는 굉장히 후하게 준 거는 맞아요. 원래는 최저한이 5년이 돼야 되고 예. 그 5년을 한 번 더 깎아서 더 깎은 것에 최저를 줬기 때문에 정말 이거는 마지노선을 간당간당하게 지킨 것인 그런 판결인 것인데 그래도 법정 구속까지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이 준법 감시위원회가 어떤 실효적인 어떤 지속 가능한 그런 위원회로서 삼성의 위법 행위를 감시하도록 만들려는 그런 진정성은 있었구나라는 생각은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판부가 이번에 준법위를 양형에 이제 참작을 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준법감시위원회가 실효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그 판결문의 이유를 보면 실효성이 없다라고 판단한 이유를 굉장히 조목조목 조목조목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게 핵심은 그거예요. 과거에 삼성그룹에서 발생한 위법 행위들을 살펴보면 구조조정본부나 미래전략실 같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조직을 통해서 위법 행위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 삼성준법감시위원회 같은 경우는 뭐 임직원의 어떤 개별적인 사소한 그런 범죄들은 잡아낼 수 있을지라도 이런 최고 경영자들이 조직적으로 컨트롤타워를 통해서 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대응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대기업 그룹 같은 경우에는 위법 행위를 하려면 계열사들을 동원해서 이제 하게 돼요. 뭐 주가 조작이라던가 뭐 경영권 승계라던가 이제 그렇게 하게 되는데 지금 문제는 이거예요. 삼성에 제가 아까 전에 검색을 해보니까 계열사가 지금 현재 기준으로 57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재판에서 삼성준법감시위원회를 이제 설치를 하면서 협약, 그러니까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계열사는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보험 같은 그런 큰 회사들 7개만 협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열사가 총 58개고 그 58개 모두를 실효성 있게 규제하는 어떤 그런 방법이 필요한데 그 협약 체결을 7개 계열사만 체결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 자체로 조금 부실하다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고 이게 지금 왜 더 그러냐면 K스포츠에 대한 지원 같은 경우는 S1과 제일기획이라는 계열사가 동원이 됐던 거거든요. 근데 그 계열사랑 지금 협약도 체결이 되지 않은 상태인 거고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해서 다수의 형사사건이 발생했던 것도 어떤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그런 계열사가 동원이 됐던 건데 이건 아직 유죄 판결은 안 나왔지만요. 근데 이제 그 계열사와도 지금 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리고 또 하나 좀 재미있다고 해야 되나? 이런 내용은 뭐였냐면 이제 어떤 내용이 있냐면 1,000만 원 이상의 대외 후원금 지출과 관련해서 준법감시위원회의 안건으로 부의하여 심의를 거친다. 이게 이제 어떤 대응 방안으로 정치 권력의 뇌물 요구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는 그런 대응 방안으로 이제 마련을 했던 것인데 이명박 및 박근혜에 대한 사건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이럴 경우에는 1,000만 원 이상의 대외 후원금 지출로 비용이 지출되는 게 아니라 허위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외관을 가장하여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대외 후원금 지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대응 수단이 마련됐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삼성은 이제 아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심사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다라는 주장도 했지만 뇌물을 주려고 허위 용역 계약을 체결한 관계사 담당자들이 과연 실질이 뇌물임을 스스로 밝히면서 심의받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은 뭐 현실적이지 않잖아요. 이런 그러니까 안 될 걸 알면서 왜 하라고 그랬어 그러면? 그러니까 그 정준영 부장판사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준법감시위원회니까 이 사람들이 소극적으로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는 감사기구처럼 뭔가 조사권을 가지고 스스로 이렇게 찾아 나설 수 있는 그런 기구, 실질적인 힘을 가진 기구가 되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걸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만들면은 내가 너 봐줄게. 맞아요. 였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기구만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그 명망가들만 꽂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홀만 뿐이잖아. 이런 구체적인 문제들인데 이런 거 어떻게 할 거야? 저 뇌물 준다고 해서 뭐 솔직히 말 차명 계좌로 주면은 티 나니? 안 나잖아. 그런 거를 니들 자체 삼성 내부에 자체 수사기관을 만들라는 얘기야. 근데 그게 되니? 아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요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로 저희 판결문을 가만히 읽어보면서 속으로 정준영 부장판사의 판결문에 넣어둔 얘기가 뭐냐면은 너 왜 내가 숙제 내준 거 안 했어? 라는 분위기예요. 맞아요. 또는 보통 그런 겁니다. 학교 다닐 때서 우리 선생님이 용민아 공부 좀 해. 저 연습장 하나 사가지고 공부 좀 해. 라고 합니다. 그러면 연습장을 사서 갖고 다니란 얘기인가요? 아니면 연습장을 이렇게 보면서 수학 문제도 풀고 영어도 뭐 이렇게 받아쓰기도 하고 막 이렇게 그런 얘기죠. 공책만 샀어. 근데 공책만 산 거야. 맞아요. 딱 정확해요. 자,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제 재판부가 마지막까지 야, 이거 그러지 말라고 너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야? 용민아 공부 계획 세웠니? 뭐 책은 샀어? 뭐 지금까지 한 실적은 있고? 라고 묻는데 대답을 제대로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가 열받은 거지. 너 연습장 사라고 그랬다. 연습장만 사니? 라고. 아, 네. 너무 좋은 비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눈 가리고 아웅 한 것이죠. 그래서 사실 지금 이 준법위가 정말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에게 지금 앞으로의 사건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이제 법정 구속이 돼가지고 실형이 이제 선고가 돼서 법정 구속이 됐는데 앞으로 가석방이나 사면에 대한 얘기가 이제 계속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가석방 같은 경우는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경과하면 법적으로 이제 가석방이 가능하고 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3분의 6개월이면은 이제 30개월인데 30개월에 3분의 2면은 20개월. 20개월이면 이미 1년을 살았으니까
앞으로 한 8개월, 8개월만 더 살면 네. 되죠. 8개월만 더 살면 되는. 그럼 되죠. 근데 이제 가석방을 어떻게 하냐면 가석방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법무부 장관이 허가를 하게 되는 것인데 그때 어떤 요건들을 심사를 하냐면 나이나 범죄 동기, 죄명, 뭐 교정 성적, 건강 상태 이런 것들을 보는데 진짜 중요한 게 재범 위험성도 고려를 하거든요. 재범의 위험성. 근데 이 준법감시위원회가 정말 실효성 있게 만약에 딱 자리를 잡게 된다면 재범의 위험성이 낮게 평가가 될 수 있겠죠. 현저하게 낮아진다. 현저하게 낮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준법감시위원회가 가장 중요한 그런 이슈가 된 것 같고 이게 판결문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삼성 입장에서는 지금으로서는 이제 과거에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등에 대한 뇌물공여 사건에서 비자금이 조성된 방법을 삼성 측이 스스로 분석해서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 둘 필요가 이제 있어 보여요. 정말 혁신적인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한 지금 앞으로 삼바 사건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불리하게 적용이 될 것입니다. 아니 근데 저는 좀 준법감시위원회가 이상한 게 이재용 개인 비리 아닙니까? 그렇죠. 삼성이 그런 기구를 만들어야 그러니까 삼성 같은 경우에 이게 뭐냐면 삼성 그러니까 피해자가 삼성이에요. 근데 보통 피해자가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이재용을 감시하는 기구를 하나 만들어. 그러면은 삼성의 피해는 회복되는 거 아니야. 앞으로 발생도 안 하겠지? 그러면 이재용을 풀어줘도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 정진영 얘기는. 네. 그 얘기였는데 삼성이 여전히 준법감시위원회 만드는데 이게 삼성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라 그러는데 역시 이재용의 그 장식품으로서밖에 액세서리로밖에 활동을 못할 것 같으니까 야 누가 이런 거 만들려고 그랬어? 라고 하면서 너 정신 못 차린 것 같은데 실형 라고 나오게 된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법 안에서의 해석이고 정치적 고려, 정경심 교수를 고려해서 이번에 이런 판결을 내렸다는 해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좀 과하죠, 그거는. 과하다. 네. 얼핏 무슨 얘기인가 생각을 해봤는데 정경심을 무겁게 벌을 줘야 되는데 이재용을 가볍게 벌 주면 정경심을 무겁게 줄 명분이 없으니까 정경심 무겁게 주려고 이재용이 무겁게 줬다. 이런 해석입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요. 예. 정경심 교수에 대한 양형은 지나치게 과해요.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가 실제로 한마디로 저기 표창장을 위조를 했다고 치더라도 기껏해야 그것도 봉사활동이잖아요. 네. 뭐 저기 경시대 1등도 아니고 그런데 그 정도를 가지고 그게 입시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것도 과할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다고 본다 하더라도 이게 지나치게 과한 아시겠습니다만 저 숙명여고 네. 아빠가 몇 년 나왔는데 3년 나왔어요. 그래요? 3년 나왔어요? 네. 명백한 성적 위조인데. 그건 컨닝이지 한마디로. 문제를 알려준 거죠. 근데 그런데 그거지 뭐 사실 성적 높이는 거니까. 정경심 교수 사님이 좀 지나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형이 이제 너무 이렇게 자꾸 과중해진 겁니다. 이렇게 너무 자꾸 네. 업이 돼 버렸거든요. 네. 이런 상태인데 여기서 갑자기 이재용을 확 낮추려니까 이상한데? 누가 봐도 이상한데 이렇게 돼버리는 네, 거죠. 맞아요. 그렇게 되겠죠. 그런 느낌은 확실히 있죠. 네. 그래서 이재용을 봐줄 수 있는 여지가 확실히 줄어든 거는 맞죠. 근데 그 부분이 그렇다고 해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다 하기는 아니고 확실히 이재용을 봐줄 수 있는 여지가 확 줄어버린 거는 맞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따로 이제 좀 저도 법조인이니까 또 지금 발표긴 좀 그렇지만 이런 사법부에 대한 어떤 불신 정말 이 어떤 진영의 대립으로 인해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너무 커졌고 사실 그거는 어떤 정치 사회에서 어떤 사회에서 해결되어야 될 문제들이 무조건 검찰로 법원으로 자꾸 가져가다 보니까 이렇게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더 커진 것 같고 그리고 그 이면에는 사실 그 양승태 대법원 시절에 그 재판거래나 사법농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국민들이 마음속 깊이 사법부의 분실이 자리 잡게 됐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김명수 대법원장께서는 좀 이러한 점들을 좀 이 국민들의 이 사법부에 대한 이 불신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보면 지금 판사에 대한 탄핵 청원이 재판부에서 다 올라와 있어요. 그거를 보면서 굉장히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이렇게 판결에 당부당을 이렇게 여론조사를 하고 국민청원을 해야 되는 것이 사실은 아닌데 지금 이런 식의 지금 현실까지 가게 된 것에 대해서도 이제 좀 책임을 느끼고 대법원에서도 많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대법원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뭐 판사들에 대한 탄핵 청원을 가지고 뭐 재판부 독립 운운하는 소리를 했다는 얘기도 정말 너무 황당했어요. 대통령 보고 간첩이라고 하는 건 괜찮고 대통령이 장관 갈아치우는 거는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했다는 건 괜찮고 판사의 재판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난 탄핵하고 싶어요라고 말하는 거는
재판부 독립 문문하는 얘기 이게 대법원장이 할 얘기냐고요, 솔직히. 그렇지. 그 정도의 균형 감각을 못 갖췄느냐고요. 그러고도 뭐 우리 법 연구에 LA 확 그냥. 근데 그 김용수 대법관 그 10년 사약 굉장히 많은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을 저도 봤는데 그게 사실은 그 발언도 그 앞에는 법원 자체가 이제 통렬하게 반성해야 된다, 성찰이다 이런 말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만 하든가 그러면은. 어따 대고 저기 아니 국민들이 오죽했으면 네. 탄핵 청원을 할까? 맞아요. 오죽했으면 이 말을 해야 되는데 정말. 그러니까 그 얘기를 보면서 정말 화딱지가 나는 것이 대통령 보고 탄핵하는 건 괜찮고 대통령 보고 간첩이라는 건 괜찮고 대통령 빨갱이라는 건 괜찮은데 판사 좀 뭐 탄핵하라면 그게 안 돼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판사한테서 재판받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너무나도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벌써 여기 저 보니까 맞네. 네.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징역 3년이 확정이 돼 있네요. 예, 그래. 아니, 성적 위조는 아닌 것 같고 내가 봐도 그 일단 아이한테 시험 문제를 알려줘가지고. 시험 문제를 빼줬죠. 정답을 알려줬죠. 예. 정답을 알려줬는데 이게 표창장 위조보다 가볍다고요? 저는 그렇게 아무리 쪼갔다 깨어나서 생각해도 그거는 말 그대로 성적 위조 맞아요 이거는. 아 조작, 성적 조작. 판사들이 국민들을 굉장히 개무시하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노할 줄도 모르는 판사들의 잘못이 뭔지를 전혀 구분할 줄 모르는 그런 청맹관이 같은 존재다. 이렇게 인식하지 않고서는 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이재용 판결 관련해서 예. 마지막으로 제가 방송들도 여러 개 챙겨봤는데 약간 좀 혼동이 되실 것 같아가지고 이게 재판부가 뇌물죄에 있어서 대통령이 먼저 뇌물을 요구했는데 이거를 거절하기 어려웠다는 점에서 감경 요소로 작용했다. 재판부가 뭐 봐주려고 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또 많이 있는 것 같아서요. 이거는 재판부가 가중 요소와 감경 요소를 모두 고려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먼저 뇌물을 요구했다는 점에서는 수동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러니까 감경 요소이지만 이재용 부회장은 이러한 뇌물 요구에 편승해서 직무 행위를 매수하려는 의사로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다. 이래서 이거는 가중 요소로 삼아서 이게 좀 양측이 다 고려된 것이고 이걸 가지고 뭐 무조건 봐주고 이런 거는 아니에요. 아, 그렇지. 사실은 이재용이 박근혜한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국민연금 통해서 그렇죠. 승계를 용이하게 하려고 자기도 나름대로 이득을 취한 게 있어요. 그러면 뭐 지금 박근혜가 요구했다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뭐 대통령이 저러시니 아유 힘없는 재벌회장이 당연히 그 대통령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리하자면은 두 분 보시기에 이재용은 이제 뭐 판결이 다 났다시피 했고 지금 새로 또 하나 기소된 거 있지 않습니까? 삼바요. 삼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한 몇 년형 나올 거라고 보세요. 근데 이게 본론이에요 사실은. 예. 장난 아니에요. 이게 정말 흉악범죄 아닙니까? 이게 본체예요. 이게 본체예요. 이게 본체예요. 쉽게 말해서 이게 도둑질이고요. 예. 앞에 거는 나 도둑질했는데 좀 봐줘 하고 경찰관한테 돈 찔러준 거예요. 맞아요. 실제로 그 앞에 거는 박근혜가 이득을 취했기 때문에 이재용이 박근혜보다도 뭐 세게 나올 수는 없는 그런 구조가 있는데 예. 요거는 완벽한 범죄란 이게 말이지. 실체거든요. 사실 예. 이게 맞습니다. 실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체인데다가 이게 삼바로 시작을 했지만 사실 삼바를 쭉 타고 올라가면 이게 경영권 승계로 이어진단 그렇죠. 말이에요. 불법 경영권. 그래서 정식 재판 사건명도 삼성 불법 경영권 승계 관련된 재판이에요. 이게 삼성 불법 경영권 승계 사건. 네. 이거든요, 이 사건이. 네. 그러기 때문에 요거는 이 덩어리가 진짜 큰 덩어리고 이게 본론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적어도 2년 유로보다는 더 나오겠죠. 무죄 추정 제대로 원칙이 뭐 적용돼야 되겠지만 그 죄질이 이게 만약에 유죄로 된다면은 죄질이 정말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나쁜 거거든요. 네, 삼성이라는 우리 국민 경제에 정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대기업이 어떻게 보면은 기업 총수가 최소 비용을 들여서 기업 그룹의 경영권을 승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네. 주가 조작을 한 사건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죠, 사실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뭐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잘 지켜봐야 되는 그 사건입니다. 임정엽이 이거 맡았어요? 그렇죠. 어쩌는지 보자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얘기하는 게 니 어쩌나 보자. 네.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어떠한 판결을 이렇게 유무죄, 그다음에 이것의 그다음에 양형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거의 똑같이 비교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자면은 아주 소소한 사건인데 뻥 부풀려 가지고 4년 이렇게 했는데 이 커다란 사건을 어떻게 축소를 해서 어떤 형을 내리는지. 근데 이게 사건이 다르고 재판부가 다르면은 직접 비교가 곤란한데 이거 같은 경우는 사건의 모양, 기본적인 얼개가 비슷한 사건들끼리 묶였고 네.
하필이면 판사도 똑같아요. 그렇다면은 이 사건은 직접 비교가 가능한 사건이 돼버린 거죠. 그렇게 되면은 말 그대로 대한민국이 법치주의 국가인지 아니면 적폐, 무죄, 개혁, 유죄인지 적나라하게 드러내주는 그런 바로미터죠. 네,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으로서는 지금 구속되어 있는 기간 동안에 어떻게든 이 준법감시위원회를 정말 실효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혁신적으로 하나를 만들어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정말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 입장에서는 워낙 대형 로펌이 선임이 돼서 뭐 여러 가지 법리들로 태평양. 아마 네, 한국 법이 이렇게 말하면 후졌다 뭐 이런 주장을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기준이나 뭐 제가 아직 자세하게 말씀드리긴 되게 또 어려워져서 말씀 못 드리겠는데 그래도 한국에서 사업을 하고 한국 기업이면 한국의 법을 지켜야 되겠죠. 근데 그럼요. 그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재밌는 거는요. 예. 전 세계의 그 반부패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패 방지법이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데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부패한 기업, 뇌물을 준 기업은 미국에 들어와 가지고 장사하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은 부패 행위 자체가 법을 잘 지키는 기업은 아무래도 경쟁력이 조금 처질 수밖에 없는데 법을 안 지키는 기업이 경쟁력이 세면은 그거는 공정한 무역이 아니지 않느냐, 공정한 게임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런 기업은 미국에 들어오지 마라는 법이 있어요. 삼성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죠. 준법감시위원회에서 그래서 필요한 부분도 예. 있을 거예요. 네. 그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대기업인데 사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사업하는 사람들은 360도로 털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 검찰이 털리면- 다 털면 안 나올 다 수가 털면 없어요. 나와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정말 많은 사건을 하지만 작은 사건도 하고 큰 사건도 하는데 작은 회사에는 작은 회사의 비리가 있고 네. 큰 회사에는 또 큰 회사의 비리가 있어요. 그래요. 그 비리들이 다 이렇게 다 있는데 그게 선을 넘느냐 안 넘느냐 그 문제거든요. 예. 삼성 같은 경우는 지금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하면서 회계 부정 사건을 한 것은 저는 이거는 선을 넘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게 아마 이건희 회장이 만약에 2015년에 이렇게 갑자기 쓰러지지 않으셨다면 사실 일어나지 않았을 일 같아요. 왜냐면은 그때부터 차근차근 키워서 지금 이맘때쯤에 뭐 어떻게 이제 잘 이렇게 선을 넘지 않고도 잘 승계를 하는 방법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계열사들을 뭐 동원하던가 해서. 지금쯤 그런데 이재용이 부회장이 아니라 회장이 됐을 그렇게 거예요. 됐을 예. 건데 이제 그런 상황에 너무 급박한 나머지 이런 급박한 나머지 그 마음을 어떻게 조절하지 못하고 이렇게 불법 행위를 저질러 버린 게 사실 문제였죠.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사법부가 법대로 그리고 판사의 양심대로 판결할 것이라는 믿음이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이 판결이 2심 판결, 정경심 교수 2심 판결, 그리고 별건의 이재용 기소권, 요게 합리적, 합당한 판단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가 많이 사라졌어요. 이거는 참 판사들이 뼈 아프게 생각해야 되는데 뼈 아프게 생각하는 판사들이 과연 몇이나 있을지 의문이고요. 예, 이제 안타깝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짧게 요거 하나는 좀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황교안 무죄. 요거는요. 이건 진짜 엽기적입니다. 예, 엽기적이죠. 이거는 아까도 저 황교안 얘기했습니다마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저는 작년에 예측을 했었어요. 재작년에 예측했었구나. 거기는 임관혁인가? 야, 임관혁. 임관혁. 임정엽이 갈려가지고. 예. 임관혁 검사가 음. 세월호 조사 단장이 됐을 때 나는 망했다. 라고 했어요. 제가 그 얘기 많이 했습니다. 저 들었던 것 같아요. 몇 번을 저도. 얘기를 네. 강조를 여러 번 했어요. 네. 임관혁이 됐는데 이거 임관혁이 되는 순간 망한 거라고 이제 이거는 검찰이 안 하겠다는 얘기라고 세월호 진상규명. 안 하겠다는 얘기고 이거 덮는다는 얘기다. 그런데 왜 이 쇼를 하느냐? 얘네들이 지금 조국 털고 난 다음에 딱 그때가 2019년 9월, 10월, 네, 2월, 맞아요. 11월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국 전자가 탈탈탈 털고 난 다음에 여론이 별로 안 좋으니까 야 그래도 너무 세게 터는 거 아니니? 라고 되니까 국민들의 눈을 돌릴 필요가 있었어. 어디로? 세월호로. 그래서 우리가 세월호도 이렇게 한다. 그래서 실제로 댓글에 뭐가 되냐면 그래 조국 털듯이 세월호 제대로 한번 털어봐라. 라고 했는데 제가 그래서 웃기지 마라. 그런 일은 없을 거다. 왜? 임관혁을 보니까. 임관혁은 원래 어떤 사람이다? 덮는 거 전문이에요. 덮는 거 전문. 옛날에 뭘 덮었느냐? 성완종 사태를 덮었어요. 또 뭘 덮었느냐? 정윤회 문건을 덮었어요. 덮는 걸로 추세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판다고 어림도 없죠. 팔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네. 공사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네. 포크레인으로 파는 사람이고 공구리 치는 사람이 있어요. 공구리 거. 치는 사람은 못 파요. 예. 예전에 황교안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사건을 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다 만들어 온 사건을 없는 걸로 만드는 무위의 달인이라고.
예. 그 반대가 우병우라고 뭘 사건을 요밀조밀 잘 만들어가지고 하나의 사건을 완성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병우의 능력이고 한동훈의 능력이기도. 예, 그렇죠. 한동훈이 그렇고, 그렇지. 말하자면은 우병우에게서 한동훈이 전수 받은 거고 임관혁의 사수가 황교안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또 저는 추측을 해보는데 이런 거 아니에요. 황교안이 광주지검장한테 연락해가지고 법무부 장관인데 네. 법무부 장관이 일선 검사한테 연락해가지고 일선 검사장한테 연락해서 야, 왜 이렇게 세게 치는 거야? 이러면서 한마디로 쫑크를 줬다는 건데 그거는 불법이죠. 예전에 우리 저 조국 장관 압수수색을 당했는데 아내가 너무 놀라니까 가급적 좀 빨리 좀 해달라. 이걸 갖고 아니 지금 오늘 법무부 압수수색 들어간 것만 해도 그래요. 네. 그것도 외압이라고 해서 압수수색을 들어간 거 아니에요. 네. 뭔 외압? 김학의 사건에 대한 그 외압을 넣었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외압이라고 하는 판에 세월호 이거 저 해경 수사 좀 그만 좀 해. 압수수색 하지 마. 이게 문제가 안 된다고요. 이거야말로 검찰이 나쁜 끼들. 아유 죄송합니다. 아니 결국에 차이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지시한 사람이 하나는 검사 출신의 황교안이었고 한 사람은 교수 출신의 박상기였거든. 그거 가지고 지금 시비를 걸고 있는 거예요. 문제를 삼고 있는 거예요. 네. 하나는 박근혜 정권에 있었던 일이고 하나는 문재인 정권에 있었던 일이니까 그 차이 때문인 거고요. 이거는 검찰의 잣대가 얼마나 기울어져 있는지 뻔히 드러나는 겁니다. 네. 정말 이런 어우씨, 검찰을 열받아. 7월까지 봐야 한다는 것이 이러다가 우리가 늙겠어요. 너무 안타깝고. 하여간 여러분 내일 아침 10시에 저희 평화나무가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공소장 변경 요구 기자회견을 합니다. 공소장 변경은 지들이 알아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근데 지들이 안 할 것 같으니까 지금 민간 시민단체가 나서서 기자회견하는 거 아니에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직무유기 아닙니까? 근데 이럴 수는 있어요. 검찰 입장에서는 네. 제가 직접 보진 않았지만 이제 너무 여러 개가 돼버리면 너무 뭐가 이렇게 많아져 버리면 쟁점을 저도 이제 변호사로서 이제 그럴 때가 있거든요. 의뢰인들이 와가지고 막 이 주장도 해주세요, 저 주장도 해주세요, 막 이제 막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다 받아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주장을 하면은 이 주장이 약간 흐려져요. 쟁점이 흐려져요. 이렇게 하면서 이 주장은 그냥 나중에 일단 보류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방향에 맞는 주장만 이제 할 때는 있거든요. 혹시 그런 건 아니었을까? 그래서 1심에서 무죄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무죄 나왔으니까. 이제 공소장 변경을 해야죠. 검찰이. 네. 확실한 증거를 네, 왜 그렇죠. 빼냐? 이거 좀 넣어라. 네. 지금 저희가 그러는 겁니다. 그게 예. 이제 전문용어로 가르마를 탄다라고 하는데 예. 네. 가르마를 잘 타면은 되게 명쾌해져요. 맞아요. 근데 예. 가르마를 좀 잘못 탔네요. 그리고 가르마를 잘못하면은 잘못했어. 이상해지거든요. 네, 예, 그래서 맞아요. 가르마 잘 타는 것도 네, 능력이라고 맞습니다. 하는데 음. 가르마를 요새 보니까 검찰은 가르마 잘못하는 것도 능력인 것 같아. 아예 잘 타거나 아예 엉터리로 타거나. 아이고, 난 참 이게 사실은 실력이 있으면서 싸가지가 없는 이런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우리가. 응? 이런 사람들 무시할 수 없지. 근데 실력도 없으면서 싸가지도 없는 이런 경우를 여러분 많이 보셨습니까? 예, 요즘 많이 봅니다. 네, 아주 정말 유감없이 많이 보고 봅니다. 있어요. 배 터지게 보고 있어요, 지금. 예. 그래서 대한민국이 저런 놈들에 의해서 돌아갔단 말인가 예. 생각 싶어 들어가지고 승질이 확 치밀고 쟤들이 그래 공부 잘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까지 저렇게 큰 소리 치고 살았단 말인가 라고 하면 너무나도 억울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네. 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런 일에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결국 이제 끝까지 이기는 사람들이 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질긴 놈이 예. 이깁니다. 질긴 놈이 오래가고 오래가는 놈이 이기는 겁니다. 저희가 그렇게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우리 함께해 주신 소재인 변호사님, 장용진 부장님 두 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꼼찰청장 마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김현